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딸 하나를 두신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정말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람 사이의 교류가 점점 줄어가는 오늘날, 우리는 더욱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각자의 사연을 전하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가까운 이에게 털어놓기엔 너무나 길고 깊은 사연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긴 글을 남겨봅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제 갓 60대의 반을 넘기며 삶의 여유를 찾아가는 중인 여성입니다. 요즘은 이전까지 못 다녔던 여행을 가거나 혼자 글을 써보고 약소하게나마 운동도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헛되지 않게 보내기 위해 노력 중이네요. 그러다 여기까지 사연을 보내게 된 거죠. 이렇게 혼자만의 여유를 갖게 된 건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저에게도 남편이 있었고 딸이 있었고 이끌어가야 할 가정이 있었거든요. 저는 팔 한쪽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왼쪽 팔 팔꿈치부터 아래 부분까지가 없죠. 저를 처음 만난 이들이 의례적으로 묻는 질문이기에 입에 붙을 정도로 많이 해온 그 이야기 먼저 해볼까 합니다. 23살 때였을 거예요. 집이 어려웠던 저는 혼자 도시로 올라와 가까운 친척집에 얹혀 지냈어요. 공장에 취직해서 몇 년을 다니다가 그해 모아둔 돈으로 조그마한 지하방 한 칸을 얻으면서 행복에 차있던 기억이 나네요.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하루가 매일 설렘의 연속이었죠. 그러다 퇴근하는 길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왼쪽 팔을 잃었어요. 사람이 드문 길가에서 뺑소니를 당한 탓에 가해자도 잡지 못했죠. 하루 아침에 팔을 잃었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내몰렸던 그때 심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거든요. 꾸미고 가꾸는 일에 관심이 많았기에 언젠가는 꼭 내 이름을 딴 미용실을 낼 거란 목표가 있었는데 한순간의 사고로 저는 팔은 물론이고 꿈과 미래까지 잃게 된 거예요. 그 상실감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로 전 다니던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은 채 방 안에만 웅크려 있었습니다. 다들 제 펄럭이는 빈 소매만 보는 것만 같고 이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끔찍해서 그냥 잠들고만 싶었어요. 깨어있는 것조차 괴로웠으니까요. 그렇게 반년을 홀로 보내던 어느 날, 그날도 분명 전 송장처럼 누워만 있었을 거예요. 모아둔 돈도 사라져만 가고 그저 이대로 메말라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누군가 집의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처음엔 대답을 안 했는데 귀찮게 몇 번이나 두드리는 거예요. 그 두드리는 것만 봐도 어찌나 집념 있어 보이던지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 앞으로 나갔습니다. 필요 없다니까요. 가세요. 뭔지 알고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든 상관없으니까 가시라고요. 우편 배달 왔어요. 지금 몇십 통째 문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러면 종이도 아깝고 봉투도 아깝고 우표도 아깝잖아요. 각종 고지서랑 편지 그런 잡다한 것 같은데 어려운 일 아니니까 확인 부탁드려요.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그럼 확인 서류에 사인 좀 해주세요. 집배원의 상화에 저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까지 나를 귀찮게 구는지 화가 났었거든요. 그땐 세상 모든 일이 지옥 같았으니 삐딱한 생각만 들었죠.
저는 문을 벌컥 열고서 그 집배원 눈앞에 제 왼손을 들이밀었어요. 손이 없어서 서류에 사인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당황할 줄 알았던 집배원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제 오른손 쪽을 가리키면서 그쪽은 멀쩡한데 왜 못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왼손잡이면 오른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덧붙이면서요. 그렇게 처음 만났던 그 우편 배달원은 훗날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깊숙한 지하 끝에 살고 있던 저에게 처음 손을 내밀어준 사람. 왼손 하나 붙잡고 삶 전부를 비관하던 저에게 다가와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사람이었어요. 맨 처음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오던 저에게 때마다 우편을 핑계로 찾아오곤 했어요. 전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죠.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잘해줄까 하고요. 당시 남편 말로는 처음엔 제가 했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서 자꾸 신경이 쓰였대요. 연민의 감정이 점차 관심으로, 관심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됐고 저도 그렇게 천천히 다가와주는 다정한 남편이 고맙고 좋았습니다. 그 당시 저에겐 연민의 감정조차 사람의 온기로 느껴졌었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며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어렴풋이 스쳐가는 기억들이지만 유일하게 선명한 순간들이 있다면 아마 그 순간들일 거예요. 당시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차를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늘 자전거로 태우고 저를 데리러 왔던 기억이 나네요. 뒤에서 한 손으로 잡고 가는 제가 불안해서인지 항상 천천히 자전거를 몰곤 했었죠. 남들이 다 저희를 앞서 지나가도 우리는 가장 느린 자전거를 타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 기억만큼은 어제 일처럼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 타는 거 무섭지 않아? 하나도 안 무서워. 너무 재밌어. 당신이 천천히 달려주잖아. 근데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아까부터 왜 뜸만 들이고 있어? 그게 얼른 말해봐. 뭔데 궁금해. 사실 당신이랑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다른 미래를 꾸려보고 싶어. 알잖아, 당신도. 내 꿈. 남편은 항상 가정을 꾸리는 게 자신의 소박한 꿈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잠깐 주춤했습니다. 내게 결혼이란 단어는 너무도 낯설고 인생에 결코 없을 줄 알았던 선택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자 제 마음도 쿵쿵 뛰기 시작했고 우린 다음에 드디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어여쁜 딸을 얻었고 불행했던 저의 삶도 그렇게 점차 원래대로 돌아오는가 싶었어요. 몸에 불편한 한 부분을 안고 아이를 기르는 게 걱정이 되었는지 남편은 돈을 벌면서도 도우미 아줌마를 붙여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노심초사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귀하고 사랑스러운 딸을 정성스레 보살필 수 있었죠. 하지만 사는 건 늘 빠듯했던지라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한 손으로 가능한 소일거리를 시작했고 그렇게 가진 것 없어 가난했지만 셋이서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면서 살았죠.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행복하고 평안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더없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여보, 나 저기 병원에서 오늘 검사를 받았는데. 응? 검사? 근데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네. 뭐? 그때부터 제 가슴이 불길함을 예감하고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요새 피곤하다는 소리를 부쩍 잘했었는데 설마 그게 징조였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건강한 남편이니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었는데 그런 노력도 참 무색하게 큰 병원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저와 남편 둘 다 절망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가 간암이래, 간암. 내가 당신 두고 어떻게 가. 남편은 간암이었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온 사고의 회로가 정지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죠. 그 사이 시간은 모질게도 우릴 스쳐 지나갔고 남편은 급격하게 몸이 약화되어 이젠 제 이름, 딸 이름 하나 부르는 것도 힘겨워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혜 잘 부탁해. 어느 따스한 봄날 남편은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며 훨훨 날아가 버렸죠. 마음의 준비도 할 새 없이 건강이 악화되어 병을 안 지 2달 만에 떠나버렸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이를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불행은 매번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건지,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아이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두려웠죠. 온전한 몸으로도 버거울 텐데 저는 그러지도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내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이자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었지만 그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나 하나 부양하기도 어려웠기에 딸을 친척집에 맡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를 잃은 아이가 엄마까지 사라지면 얼마나 힘들까 죄책감이 들어 결국 포기했네요. 그때부터 전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팔을 가졌으니 서빙 일은 꿈도 못 꾸고 주방에서 청소를 하거나 지하철로 칫솔 팔러 가보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찾아내서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3개의 일을 하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육체적 고통 사이에서 그냥 아이와 함께 죽을까란 생각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내게 남은 전부인 아이를 혼자 두고 떠날 수도 혼자 둘 수도 없으니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제가 잘 이겨내길 바랄 거라며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고 닥달해가면서요. 아이는 나름대로 잘 자라주었어요. 또래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욕심도 많고 까칠하고 예민한 편이었지만 그건 뱃속에 있었을 때 제가 너무 굳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많이 화났었나 보구나 하고요. 엄마, 나도 책가방 새 거 갖고 싶은데 안 돼? 지혜야, 엄마가 나중에 사줄게. 아, 왜 맨날 나중이래? 아, 진짜 치사하게. 그건 치사한 게 아니고 아무튼 엄마가 나중에 사줄게. 꼭. 응? 가난이 죄였던 시기였기에 저는 아이에게 늘 미안하단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청소년기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사고 같은 건 치른 적 없었으니 그걸로 만족하며 살기로 했죠. 건강히만 자라주어도 행복할 테니까요. 몸이 불편한 엄마 때문에 희생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딸에게 걱정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저는 혼자 묵묵히 일을 하며 굳세게 살아왔죠. 물론 그렇다고 속상한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들 자식 키우며 그러시겠지만 저도 자식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때도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용돈을 너무 적게 준다며 화를 잔뜩 내고 등교를 하던 날이었어요. 아, 엄마가 몸 불편한 것도 싫어 죽겠는데 거기다 왜 난 용돈까지 다른 애들처럼 못 받아야 되는 건데? 왜 난 뭐가 이렇게 없는 게 맞냐고. 아빠도 없고 정상적인 엄마도 없고 왜 하다못해 돈까지 없는 건데.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징글징글하다고. 아빠의 부재, 나의 불편한 몸, 가난.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며 사춘기 딸이 내뱉은 말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크나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딸을 획 밀어버렸어요. 그래. 그럼 엄마 밑에서 자라기 싫으면 딴 데로 가. 고아원에라도 가. 별 마음에도 없는 모진 소리를 하고 말았죠. 딸은 내가 못할 줄 아냐며 씩씩거리고 밖으로 나갔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윗속옷을 입으려고 자크를 채우지도 못해 끙끙대고 있는데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저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신경질을 부릴 때가 많았지만 그 다음엔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꼭 사과하던 아이였기에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들어가 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뒤에서 자크를 채워주며 말하더라고요. 나쁜 말 해서 미안해. 엄마 잘못 없는 거 아는데 그냥 그렇게 말이 나왔어. 괜찮아. 네 마음 다 알아. 내 맘 알면 이제 필요한 거 바로바로 말해. 엄마가 혼자서 끙끙대는 거 답답하고 싫단 말이야. 한쪽 팔이 없는 엄마를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창피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오히려 아이에겐 그런 제가 도움을 구하지 못한 게 더 속이 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후 딸의 말은 제가 밖에서 생활할 때에도 도움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에 스스로 갇혀있지 말고 필요할 땐 남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가며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고자 다짐했죠. 어느덧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대학교 대신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지만 어차피 본인이 대학 성향과는 맞지 않을 거라고 그랬다곤 말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좁은 선택지를 준 것 같아 늘 미안했죠. 딸아이는 직장이 너무 멀리 있다면서 힘들어하더니 1년 정도만 다니다가 그만두었어요. 그 뒤로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며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었고 몇 년을 이것저것 배워보더니 갑자기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일이라서 자기가 모아둔 돈 외에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없냐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전 지하상가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딸의 공부를 위해서 가게를 더 작은 곳으로 옮기고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면서 쉬는 시간엔 다른 가게 커피 배달을 가면서 돈을 모아갔죠. 그 후로 시험에 한 번 떨어졌던 아이는 결국 2년 만에 합격해서 그토록 바라던 경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딸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앞으로 빚진 거 전부 차근차근 갚아가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반년이 지난 뒤 딸은 다시 또 그만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준비한 시간보다 너무 빨리 그만두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저는 다시 한번 딸아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야,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보는 게 어때? 익숙해지면 나아질지도 몰라. 이대로 그만두기엔 여태 공부한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 엄마는 내가 그런 취급받는데 계속 일하라는 말이 나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 아니면 엄마가 돈 보태준 게 아까워서 그런 거야? 나도 공부하면서 힘들었어. 나도 엄마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잘 되길 바랬다고. 결국 일을 그만둔 딸은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시험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본인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엄마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고 화를 냈고, 공부가 잘 안 될 때면 남들처럼 편하게 공부만 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신경 쓸 게 많다고 신경질을 부렸죠. 많이 속상했지만 아이 말이 틀린 거는 없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크고 욕심이 많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보탬이 되지 못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포기해야 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딸의 말은 점점 심해졌지만
어떻게든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쪽 팔이 불편해진 후로 머리를 매만지거나 손톱을 다듬는 것 등 차림새를 가꾸거나 미용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부분은 정말 괴롭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속옷에 자크를 채우는 그런 일 같은 거요. 발까지 움직여가며 우선 간신히 채우고 몸 위로 밀어 넣어서 착용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손이 없는 저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팔의 움직임이 불편해진 여성들에게도 힘든 부분이겠더라고요. 옷장사를 이어가던 저는 여성의 속옷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착용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많이 서투르지만 그때마다 장사를 하며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전문 지식을 구하고 배우면서 준비해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투르고 부족한 솜씨로나마 제가 디자인한 속옷을 출품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사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인지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나쁘다기보다는 오히려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죠. 유명 디자이너나 사업가, 브랜드의 것도 아니고 그저 거리에서 장사나 하던 아줌마가 만든 것이니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형편없어 보였을지 대충 예상은 갔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이도 다 컸고 이제껏 가정만 생각하며 안전한 길만 선택해서 왔기에 이젠 저를 위한 도전을 하고 싶단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데 딸의 눈에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장사 일 하나만 하기에도 힘들고 벌이도 미적지근한데 왜 쓸데없는 모험까지 하냐면서요. 그렇게 딸아이는 한동안 방황하는 듯 보이더니 한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선 덜컥 이야기하길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허락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딸보다 12살이 더 많은 운동과 관련된 개인 사업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만남이라 놀라기도 했고 나이가 많은 게 마음에 걸렸지만 딸이 처음으로 데려온 사람이니까 반갑게 맞이했어요. 외롭고 지친 시간을 보내던 찰나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그동안 사랑을 키워온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결혼을 생각하는 게 이르지 않을까 잠시 고민이 되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 내 기억 속엔 없지만 아빠 같은 사람이야. 아빠가 있었다면 이렇게 다정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사람. 설령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엄마도 알잖아. 저도 힘든 시기에 만난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별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착하는 게 불안한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딸이 데려온 그 남자는 전해 들은 적이 없는지 처음 제 팔을 보고선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지혜,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냥 저한테 몸만 와서 고생 한 번 없이 사모님 들으면서 살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만들 자신 있고요.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뭘 믿고 그렇게 장담하는진 모르겠지만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왠지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진 거 없는 집안인 거 알고서 고생시키지 않겠다 말하니 그 점도 고마웠고요. 저는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고 그렇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곧잘 준비하는 듯 했던 아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엄마,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가 필요한데? 한 2억 정도만. 빌려줄 수 있어? 뭐라고? 2억?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엄마도 모아둔 거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다 갚으면서 살게. 응? 내가 그 정도의 돈이 어디 있니? 네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지만 기껏해야 1,000, 2,000이야. 그걸로 어떻게 결혼을 해? 집도 사고 식도 올려야 하고 혼수에 뭐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 건데 이것도 못 해줘? 그쪽에서 집이랑 혼수 해온다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가. 그렇게 안 해가면 결혼해서도 눈칫밥 보인다고. 딸은 자기가 팔려가는 결혼이냐며 계속해서 2억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끄집어내야 했죠. 미안해. 엄마도 해주고 싶은데 그만한 돈은 없어. 그럼 결혼을 조금 미루는 건 어때? 대출을 받든 뭘 하든 어떻게든 더 모아볼 테니까. 안 돼. 사실 그 사람 사업이 조금 어려워.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이번 거만 잘 해결되면 그 다음은 아무 문제 없대. 새 가게 내려고 그러는데 투자가 좀 어려워서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좀 도와주라. 그럼 더더욱 안 돼. 내가 무슨 소로 그걸 도와줘.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싫어. 포기하는 거 지긋지긋해. 항상 이런 식이잖아. 엄마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난 매번 나섰는데 정작 엄마는 날 도와준 적이 없다고. 알아? 엄마를 위해 팔 하나를 더 갖고 살아야만 했는데 그래서 나도 정상이 아닌 채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래 나한테? 지혜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안 되겠다. 그냥 이런 집구석에선 그냥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엄마는 나 없이 잘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신 찾지 마. 그 말만 남긴 채 딸은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호련히 떠난 딸의 빈자리를 보며 저는 황망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내가 부족해서 부족한 집에서 살게 해서 그런 걸까 이런 죄책감이 들다가도 내 마음도 몰라주고 모진 말만 하는 딸이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몇 달 동안은 복잡한 마음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뒤늦게 딸을 찾으러 나섰지만 이미 그 남자와 떠난 모양이더라고요. 전 또 다시 혼자 남게 되었고 자책감과 그리움, 원망, 외로움들이 뒤섞여 하루를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셔야 잠이 들 수 있었고 술 없이는 눈물을 참아내기가 힘들었거든요. 지금 저를 들여다봐 줄 수 있는 게 술밖에 없단 생각에 더더욱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딸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곤 했는데 엄마가 필요 없단 그 말이 참 너무도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를 키워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부족한 엄마라도 그렇지. 딸아이를 원망하는 마음도 샘솟곤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취기로 잠든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쯤 누군가 다시 또 집 문을 두드렸어요. 현관을 향해 비틀대며 걷는데 술에 취해 있어서 그런 건지 벼랑 끝에 있어서 그런 건지 오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이 다시 돌아온 걸까? 나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 위해 돌아와 준 걸까? 아니야. 사실 과거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간 건 아닐까? 저 문을 열면 남편의 얼굴이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머릿속에 오가며 문을 열었더니 제 가게 맞은편에서 장사하던 동생이 절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생각지 못했던 동생의 얼굴을 보고 당황해하던 제 모습이 생각나네요. 아이고, 살아 계셨네. 나는 또 무슨 일 있나 해서요. 제가 그동안 가게를 팔지도 나오지도 않으니 걱정되어서 한번 와봤다더군요. 동생은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는데 몸이 불편한 절 보고 유일하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던, 알게 모르게 힘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새침한 친구여서 처음엔 가까워질지 몰랐는데 우린 금세 가장 친한 동료가 되어 있었죠. 저는 반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따스해서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선 자리에 주저앉아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속 안의 이야기를 전부 꺼냈어요. 아마도 누군가라도 붙잡고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미칠 것만 같았으니까요. 동생은 한참 동안 저를 토닥여주더니 아무 말 없이 밥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렇게 방 안에 둘 다 말 한마디 없이 수저뜨는 소리만 났어요. 집으로 돌아간 동생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찾아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밥을 해주고 집을 청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위로의 말 없이도 이렇게 위안을 줄 수 있단 걸 전 그때 깨달았어요. 나중에 전해 듣길 그 당시 동생은 제가 얼마나 슬픈지 사실 가늠이 안 되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알잖아, 언니. 난 남편도 짧게 살고서 일찍 이혼했고 아이를 낳은 적도 없어서 가정을 잃는 게, 혼자가 되는 게 그렇게 절망적인 건지 사실 몰랐어. 나한텐 그 모습이 익숙한 거니까. 그런데 언니를 다시 만난 날, 한 번도 손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던 언니가 자기 팔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핏 가늠이 되더라고. 그 모습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아마 언니가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동생은 그 말을 하면서 울며 울었어요. 저 역시 그날 동생을 붙잡고 그 눈물겨운 위로에 꺼이꺼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런 동생이 제 곁에 있었기에 저는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동생 덕에 같이 산책도 가고 옷을 보러 다니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며 여느 친구들처럼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던 거죠. 술을 끊게 된 것도 그렇게 하루를 바삐 지나다 보면 밤에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더라고요. 완벽히 나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겠네요. 그 당시 희한하게 꿈을 참 많이 꿨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대수롭지 않은 기억들이긴 해요. 남편이 자전거 뒤에 타고 같이 읍내로 빵을 사 먹으러 가던 기억이나 남편이 을술을 만들어주겠다며 하루 종일 온갖 옷가게를 떠돌아다니며 집에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꼭 사주겠다고 울던 그런 장면들이요. 일상의 순간들이었지만 지금 가장 그리운 때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참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요. 나와 딸만 두고 떠난 게 미안해서인지 떠난 후로 꿈에도 도통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제야 자꾸 모습을 보였던 건지 모르겠네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가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사는 게 버거워서 한순간 놓아버릴까봐 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원체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은 다시 또 나와서 지혜야, 지혜야, 어디 있니? 딸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지혜는 나를 두고 사라져 버렸다고, 잡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꼭 껴안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우리 딸은 어디선가 딸 나름대로 잘 살고 있을 테니 이제 그만 잊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여보?
나 그럴 자격이 있는 걸까? 다른 사람 신경 이제 그만 쓰고 이제 너의 삶을 계속 살아가. 내가 옆에서 지켜봐 줄게. 꿈속이었지만 그게 어찌나 위안이 되었는지요. 다른 누군가가 보기엔 딸을 떠나보내야 했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믿어요. 그건 분명 남편이 저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준 거라고요. 저는 그 뒤로 동생과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전에 했다가 접었던 속옷을 만드는 일이요. 제가 속옷을 만들었었던 걸 기억해준 동생이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죠. 다시 도전해봐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묵묵히 따라와주는 동생이 있어서 주저앉지 않고 계속 시도해 볼 수 있었어요. 딱히 저에게 타고나거나 좋은 사업 수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직접 불편한 몸으로 착용해 보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주는 등 그 믿음 하나로 발전시켜 놨어요.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와 일련의 과정들을 겪은 끝에 누구나 편히 입을 수 있고 착용감과 편리함을 우선시한 속옷을 제작하여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생각대로 제 또래 중년의 여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쉽게 불편함을 느끼는 불편할 게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맞춤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다 젊은 층 사람에게도 입소문이 나서 매출이 많이 올라갔고 저는 사업을 확장하여 번듯한 사무실까지 차리게 되었죠. 와, 언니, 우리가 사장이야, 사장. 우리가 주인이라고 믿어져요? 동생이 처음 사무실에 입주하여 저를 보며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 역시 놀란 눈을 꿈뻑이며 이게 정녕 내가 이뤄낸 일인지 도통 믿어지지가 않아 입을 해 벌리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애써 잊고 있던 딸 생각이 나더라고요. 딸이 이걸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엄마를 자랑스러워할까? 뭐라고 말할까? 한참 동안이나 먹먹해진 가슴을 추스려야만 했답니다. 동생은 이제 인생 2막이라며 제게 한번 잘해보자며 열의를 불태웠어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각각 사장과 부사장을 맡으면서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 일에 최선을 다했고 지금의 사업체로 키워낼 수 있었죠. 그 누가 알았을까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배운 바 없이 자라고 팔 한쪽 없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제가 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을 줄은. 남편이 봤으면 아마 입이 쩍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축하해 줬었겠죠. 그렇게 늦은 나이에 성공 아닌 성공을 이룬 저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놓고 조금씩 휴식을 갖기로 했어요. 일이 안정이 되고 나서 이사도 가고 짧게나마 틈틈이 배우고 싶던 취미 생활들을 익히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여유가 생기니 딸아이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일로 잊고 살았던 내 피부치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흥신소라도 이용해서 딸의 행방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인연을 먼저 끊은 딸이 지금껏 연락하지 않은 거 보면 모르겠냐고. 그냥 잊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은 길이라고요.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딸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애써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을 억눌렀던 것뿐이지 늘 아른거렸어요. 제게 또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딸 생각이 깊어지던 차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왠지 설마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보니 생각했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혜. 그동안 잘 지냈어? 맞아요. 정확히 15년 만에
딸이 연락해 온 겁니다. 그토록 그립고 그리워했던 딸에게서요. 지혜야, 너 지혜 맞니? 그렇다니까.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난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깜짝 놀랐지? 나일 거라고 생각 못 했을 텐데. 어디야? 지혜, 너 어디 있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사도 모른 채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딸인데 이렇게 만나다니 가슴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딸은 저희 회사 밑에 와 있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찾아온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두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을 깬 건 먼저 딸아이였어요. 미안해, 엄마. 오래전 일이지만 사과할게. 그때 말 나쁘게 하고 그 사람이랑 떠난 거 너무 미안해. 용서해 줄 거지? 딸은 여전히 사과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아이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을수록 너무나 갑갑하더라고요. 딸은 그대로 애인과 함께 도시를 떠났었고 정착한 곳에서 그대로 살림을 차렸던 겁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자의 사업이 망하면서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딸만 두고 하루아침에 도망을 친 겁니다. 집도 압류되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딸은 오갈 데 없이 도시 곳곳을 배회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저에게 오고 싶었지만 그건 더 비참한 것 같았대요. 다시 저에게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건 더 비참할 것 같았대요. 다신 돌아가지 않을 마음으로 나왔으니 어떻게든 그곳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하네요. 엄마에게 모질게 말한 걸 후회하기도 했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아무 말 할 수 없었다면서요. 그렇게 아이는 몇몇의 직장을 옮기고 또 몇몇의 사람을 만나 헤어지고를 반복해오며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음식점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주방 직원과 식은 안 올리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번 대여봐서 결혼은 이제 절대 안 할 거라나요. 저의 박복한 삶을 혹시 딸이 이어받은 걸까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어두운 표정을 봐서 그런지 딸이 말하길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은 아니었으니 걱정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뉴스 기사를 살피는데 익숙한 얼굴이 기사 사진에 있던 걸 발견했대요. 그게 바로 저였겠죠. 설마 엄마일까 싶어서 회사 정보를 알아보는데 정말로 제 이름이 있어서 너무 놀랐다고 하네요. 이렇게 성공한 엄마를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어서 안 찾아올 수가 없었다며 너스레를 떠는 딸을 보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싶더군요. 무슨 일에도 예민하고 딱딱하던 이 딸아이에게도 이상한 넉살이란 게 생긴 걸 보면 말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구구절절 신나게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머쓱해하던 딸은 컵만 두드리다 입을 떼었어요. 그래서 말야, 이런 말 하는 거 나도 연치 없고 민망한 거 아는데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갚을게. 정말이야. 같이 살 집이 필요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너무 작고 허름해서 힘들거든. 이사 가려는데 오빠는 현금이 없어서 당장은 안 된다고 나더러 주변에 도움을 구해보라고 하더라고. 엄마가 조금만 빌려주면 일단 집 보증금하고 나중에 오빠한테 받아서 줄게. 큰 돈 아니야. 응?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더 부탁할게. 결국엔 또 돈이더라고요. 그 돈이 뭔지 참
왜 난 또 딸과 마주 앉아 이런 대화를 반복해야 하는 건지 옛 생각이 떠올라 괴롭더라고요. 도대체 내 팔자는 왜 이러는 건지. 잠시 딸에게 가졌던 원망의 마음이 다시금 샘솟아 눈앞이 어질거렸어요. 딸에게 그런 마음을 일일이 다 쏟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남자에 대해 일단은 자세히 물어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 그깟 돈 줄 수도 있었지만 딸이 만난다는 그 남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아야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오빠는 정말 날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운이 없어서 집도 가난하고 도움받을 곳이 없이 자라왔어. 그래도 자기 일 성실하게 하고 아무튼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랑은 달라. 그래? 엄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할게. 하지만 전 그 말을 끝으로 일어섰습니다. 돈은 생각해 보겠다면서요. 그 후 제가 직접 흥신소에 문의해 뒷조사를 해보았죠. 근데 참, 딸은 왜 도대체 그런 남자들만 죄다 만나고 돌아다니는 건지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갑갑해지더라고요. 딸이 자기를 아주 많이 사랑해준다고 했던 그 남자는 억대 빚이 있었고 거기다 이혼까지 한 번 했던 남자였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자에게 있었고요. 딸은 왜 도대체 이런 내용들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만났던 걸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는데 일단 딸에게 연락해서 그 남자와는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해 다시 만나자고 했죠. 역시나 제 말에 딸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렸고 질린 듯 저를 보더라고요. 집 구해줄게.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어. 대신 그 남자랑은 헤어져야 돼. 내가 볼 땐 예전에 네가 만났던 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아니, 더 심하더라. 너 고생시킬 걸 뻔히 아는데 이번엔 그때처럼 눈앞에서 같이 보내줄 수 없다. 왜 또 이러는 거야? 나 좀 믿어주면 안 돼? 이번엔 정말 믿을만 하다니까? 엄마 돈도 잘 벌잖아. 회사 사장이라면서. 그냥 속는새 치고 그냥 믿어줘, 나 좀.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남자를 못 믿는 거야. 연락 없다가 15년 만에 나타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거기다 너랑 살겠다는 그 남잔 이혼 경력에 빚까지 있더라. 너 알고 있는 거야? 아, 그게 뭐? 그거 다 오빠 전 와이프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고 빚은 말했잖아. 집이 가난했었다고. 오빠 잘못 아니야. 충격적이게도 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 놈을 감싸며 두둔했습니다. 저에게 15년 전 돈을 요구하며 당당히 연을 끊자고 했던 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그때 제 안에서 어떤 결정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서 일 시켜줘. 그렇게라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그 사람 가까운 데서 지켜보고 그 사람도 더 좋은 직장 생기고 상부상조하는 거잖아. 좋은 생각이지? 엄마, 아직 운전 못하면 차 기사라도 시켜줘. 어차피 오갈 때 왔는데 그 팔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무언가 쫓기듯 이야기를 쏟아내던 딸은 제 팔 이야기가 나오자 문득 멈췄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멈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안함인지 아니면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그러고선 또 다시 긴 정적이 이어졌죠. 그리고 전 준비해 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세기를 박아야 했기에 말도 더 일부러 세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뜻은 똑같아. 나이 먹었으면 예전하고는 조금이라도 달라져야지. 너도 철이란 걸 들었어야지. 15년 전에 엄마랑 인연 끊겠다고 하더니 이젠 내가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구나. 나도 그런 딸 더는 필요 없다. 이번엔 엄마가 먼저 일어날게.
먼저 일어서서 가는 제 뒤에서 딸이 연거푸 엄마를 불렀지만 그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매달리던 딸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었죠. 특히나 필요 없다는 말, 딸이 제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줬다는 게 부모로서 못할 짓을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시간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딸을 위한 건 이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는 몇 번이나 딸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대부분 카페에서 나누었던 대화와 비슷한 내용들이었지만 저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나갔어요. 그 남자와 끝내던지 아니면 엄마 찾지 말아라. 제 말에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사정도 했지만 모두 모른 척 무시했습니다. 이젠 도와줄 여유가 생겼지만 그게 딸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사업은 조금 더 안정화돼 가고 있어서 제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동안 딸아이 소식은 간간히 주변을 수소문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계속 살다가 남자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듯 했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로 3-4번 정도 생활비를 쓸 돈을 붙여주었는데 제가 보낸 걸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따로 연락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절 찾아왔어요. 얼굴도 모르던 낯선 남자는 절 보자마자 곧바로 장모님 소리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인사가 늦었죠? 제가 미리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네는... 네, 그 남자는 딸아이와 살고 있는 남자였고 얼굴을 보니 역시나 그려왔던 얼굴이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쿰쿰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풍겨올 것만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준비한 홍삼 선물 세트를 안기더니 딸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너스레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장모님을 만났단 소리 지혜에게 들었어요. 우리 지혜가 돈을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는 했는데 저희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어쩔 도리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장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요. 제가 직접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자기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진 모르겠지만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다며 일단 돈을 주시면 평생 효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다면서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지환 씨라고 했던가? 지환 씨, 내가 지환 씨 부모도 아닌데 무슨 효도를 받을 게 있나요? 나는 우리 딸과 지환 씨 이어지는 거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올 것도 없고 조용히 딸의 옆에서 떠나주세요. 하지만 역시나 제 말에 바로 그 남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맡았던 그 쿰쿰한 나쁜 냄새를 완연히 풍겨오며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기 할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그래도 지혜의 남편이에요. 장모님의 하나뿐인 딸 자식 남편이라고요. 명색이 사회인데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너무 무례하시네요. 저 장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장모님을 제 부모라고 생각하고 평생 모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싫으면 힘들게 사는 딸 자식 생각해서라도요. 지혜 힘들게 살아온 애예요. 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애가 겨우겨우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저도 돈이 없으면 지혜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딸 자식 인생 누가 망치는 건지 장모님도 아시겠죠? 한마디로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자기는 더 이상 지혜랑 같이 안 살 거라고. 그러니 돈을 달라는 강요였습니다. 기가 차 말이 안 나오는데
그 남자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꼬박꼬박 장모님 소리를 붙여가며 얼마나 필요하고 묻지도 않은 자기 사업 계획을 늘어놓더라고요. 거기다 제 팔 얘기까지 덧붙이는데 이젠 전 더는 참을 수 없어 옆에 있던 홍삼을 꺼내서 면상에 던지고 말았어요. 솔직히 전 지혜 생각하면 짠해요. 팔 한쪽 없는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 구실도 못하는 엄마였을 텐데. 그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엄마 역할 하세요.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제가 던진 홍삼을 맞고 얼떨떨해져 있는 남자는 뒤이어 제가 물컵까지 들어 뿌리려 들자 그제야 일어서더라고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일어나는데 그때까지도 제 몸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동생이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걱정하길래 이 얘기를 모조리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동생도 무슨 그런 자식이 있냐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언니,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자식한테 절대 돈 주면 안 돼. 상대도 하면 안 된다고. 아유, 아니 대체 언니 딸은 왜 그런 놈을 또 만나고 살고 있는 거야? 모르겠다, 나도. 이쯤 되니 저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딸이 도대체 왜 그런 놈과 살고 있는 건지. 딸에게 문자로 그 남자가 여길 찾아왔는데 돈 얘기를 꺼냈다고 하자 딸도 그건 몰랐던 눈치더라고요. 근데 전 이상하게 그날부터 딸 걱정이 더 됐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하는 놈인데 우리 딸한텐 얼마나 못되게 굴까 싶어서요. 기세등등하던 그 눈빛이며 언제든 저를 해칠 것만 같았던 그 몸짓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 딸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 딸아이 전 직장의 주소를 물어서 이사간 동네로 혼자 찾아갔습니다. 정확히 주소를 알진 못해서 그 근방을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며칠을 오간 끝에 드디어 딸을 만날 수가 있었죠. 가을인데도 얇은 여름 옷을 입고서 한없이 지나가고 있는 걸 제가 가서 붙잡았어요. 지혜야. 엄마. 뜻하지 않은 만남에 적잖이 놀랐던 건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서서 오른손으로 딸아이의 손을 잡고만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딸이 천천히 자신의 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도착한 딸의 집은 예전에 제가 처음 얻었던 지하방과 비슷하더라고요. 많이 해지고 싸늘한 집에서 대충 꾸리고 사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은 그 익숙하고 고독한 공기. 주방에서 언제 산지 모를 차를 내어주고선 힘없는 모습으로 제 앞에 털썩 앉았죠. 아이는 그동안 많이 지쳐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찾아올 줄은 몰랐어.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러 갈까 했었거든. 부탁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 얼굴 보려고. 딱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렇게 보내. 사는 게 참 내 계획대로 안 돼. 그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냈어. 아, 그때 만났던 사람 그게 궁금하지? 그 사람은 자꾸 손찌검을 하려고 하길래 내가 도망쳐 나온 거야. 날 찾아올까 봐 무서워서 계속 이렇게 집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 지옥이 따로 없었지. 엄마 말이 맞은 거야. 나이 먹어도 여전히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있는 날 보니까. 어때? 속 시원해? 지혜야. 그놈 자식이 이윤 사유도 거짓말했더라고.
알고 보니까 전 와이프가 바람난 게 아니고 걔가 손찌검해서 도망간 거였더라고. 나도 똑같은 신세가 됐고. 딸의 말에 저는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이 그 손을 바라보더니 기어코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왜 나한테 손 내밀어? 이렇게 또 상처 주는 말만 하는데 왜 또 그 손을 내미냐고. 울지 마, 우리 딸. 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 저는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딸이 낸 지난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남겨두는 건 더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지난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방법은 그때의 기억을 온전히 다시 마주하고 함께 이겨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딸을 다시 품에 안으니 그 질기고 질긴 상처들이 그제야 아물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딸이 처음으로 집을 나간 날, 왜 자신을 도와준 적이 없냐고 말했을 때 그냥 알겠다고 말할 걸, 도와주겠다고 말할 걸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괴로웠어요. 비록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었어도 꼭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그 애를 따스하게 한 번이라도 안아줄 걸, 한 팔만이라도 꼭 껴안아줄 걸 매일 후회하고 또 후회했죠. 내 초라한 팔이 더 시릴까봐 주머니 속에 꼭 감추고 있던 그 선택조차 후회하면서요. 그래서 상상만 해오던 그 순간이 오면 아이를 안아줘야겠다. 아이가 지난날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순간들처럼 나도 이제 손을 내밀어줘야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때 딸과 저는 서로를 구원해준 게 아니었을까요? 그 후로 저는 회사 모든 일을 동생에게 전부 맡기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자기 혼자 어떻게 하냐면서 본인도 늙었으니 이제 아예 새로운 운영진을 찾자고 했지만 똑똑한 동생이니 알아서 하겠죠. 투덜거리긴 해도 분명 제 뜻과 마음을 계속 이어가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에 열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동안 뜻하지 않게 사업을 하면서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건지 제 몸이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일이 많은 채 한동안 쉬기로 했습니다. 다른 일에 흥미가 생기면 어쩌면 아마도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대신 저와 같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후원을 시작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 아이디어를 구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의 그 독창적이고 배려 넘치는 따스한 생각들을 실현해주기 위해 후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도움을 받은 저들도 언젠가는 또 다른 이들의 생각을 후원하고 이어가겠죠. 딸은 공부를 시작했어요. 늦깎이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더라고요. 결과에 상관없이 꼭 해보고 싶던 일이기에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붙든 안 붙든 해볼 거야. 엄마도 응원해줘. 알았어, 우리 딸. 너무 무리만 하지 마. 전 늦게나마 용감하게 도전하는 걸 보니 참 대견합니다. 아마도 딸과 저는 15년의 부재한 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뤄갈 것 같아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을 배우거나 면허를 따고 춤을 추러 다닐 수도 있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팔을 잃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을 떠나보내고 제 인생에 있어서 이별과 후회의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항상 떠나보내고 혼자 다시 남아 후회하다 보니 흔히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얼마나 명료하면서도 명확한 정답인지 알겠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야만 혼자 남아도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앞으로 더욱 많은 이별의 순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후회는 하지 않도록 매 순간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까 합니다. 가능하다면 딸의 손을 꼭 잡고서요.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기도 해요. 짧지만 그래서 더 기억이 남는 여행이 될 테니까요. 부족하지만 제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도 다시 한번 과거를 마주하니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멀리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순간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